이온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은 어지러움 환자와 함께 해온 이영신의과원 이영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흔한 어지럼증 예방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지럼증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의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런 공감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이런 경청과 공감의 능력을 함께 해서 우리는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과 두통 환자의 진단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소통 예술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공감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어지럼증이 바로 이런 시민성 어지럼, 심리적인 측면에서 오는 어지럼과 편두통성 어지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어지럼은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즉 오심구토, 장이 놀라서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낙상, 넘어진 것은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본인은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심리적인 측면의 시민성 어지럼, 아무도 몰라주는 나만의 고통,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 그리고 올해 같은 이런 무더위에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기립성 어지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민성 어지럼이란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오는 어지럼, 즉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오는 어지럼을 말하는 것으로서 20대에서 60대 어지럼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고 전체 어지럼 중에서도 이석증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어지럼이 시민성 어지럼입니다. 이거의 전형적인 예를 제가 정리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세 여자 환자가 한 달 전에 자고 일어나서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성 어지럼, 즉 현우를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어지럼도 품격, 격조가 있다.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 이것을 현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지럼이 머리 움직일 때마다 생겼다. 그런 경우는 가장 흔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이석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환자는 수혈관 머리 움직일 때마다 어지럼이 있어서 이것을 이석증을 진단해서 쉽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부터 약 2주 지나서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결의 어지럼, 즉 어지럼의 종류가 다르죠. 머리가 맑지 않고 어찌러찌하며 특히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몸이 흔들흔들거린다. 그래서 흔들흔들거리니까 혹시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 또 몸이 붕 떠 있는 느낌, 약간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진흙밭 위를 걷는 것처럼 발이 땅으로 쑥쑥 꺼지는 느낌, 이걸 허당 짚는 느낌을 하죠. 이런 느낌의 어지럼이 있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이석증은 다 나았는데 왜 내게 다른 종류의 어지럼이 오지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특히 이런 시각적인 자극이 많은 백화점, 지하철, 신호교차로 등 이런 시각적인 자극이 많은 장소에서 악화되는 이런 종류의 어지럼으로 둔갑한 거죠. 저는 이거 어지럼의 둔갑이라 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시민성 어지럼 때는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성 어지럼이 있죠. 그리고 머리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특징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비회전성 어지럼, 즉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이 아닌 머리가 맑지 않고 어찌러찌한 어지럼, 그리고 또한 특징적인 것이 서 있든지 걸어 다닐 때, 즉 기립 상태에서 어지럼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적인 자극이 많은 백화점, 지하철, 슈퍼마켓, 그런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많은 장소에서 악화되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이석증 다음에 오는 시민성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성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오는 어지럼인데 이석증으로부터 공포, 이석증으로부터 일종의 정신적인 노이로제 현상이죠. 정신적인 외상을 입었죠. 그래서 이석에 대한 염려가 머리에 있어서 우리 뇌 신경의 해로가 예민해져서 약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어지러움에 대한 허들, 문턱이 낮아져서 어지러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민성 어지러움이 전체 어지러움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특히 20대에서 60대까지 가장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히 해야 되는 20대에서 60대까지 어지러움 중에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어지러움입니다. 이런 시민성 어지러움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특징적인 건 첫째,
회전성이 없는 비회전성 어지럼이다. 걸어 다닐 때 뭔가 몸이 흔들거리는 자세 불안이 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선행인자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민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기질적인 어지럼 질환, 대표적인 게 이석증, 아니면 전정신경염, 흔히 기관기라 하죠. 아니면 편두통, 혹은 메니엘 디즈, 뇌졸중, 뇌진탕, 부정맥, 실신, 졸도 이런 증상이 먼저 있고 나서 뒤에 시민성 어지럼이 오는 겁니다. 왜? 이런 어지럼이 너무나 본인을 불안하게 해서 이런 뇌신경 회로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두 번째는 정신과적 증상으로서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 혹은 급성 정신적 충격, 갑자기 어머님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정신과적 증상, 이 두 가지 선행인자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시민성 어지럼은 이런 기질적 어지럼 질환 뒤에 혹은 급성 정신적 충격, 정신과적 증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어지럼이고, 또한 특징적인 것은 세 가지 유발인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 있을 때 기립 상태하고 걸어 다닐 때가 힘들죠. 둘째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움직임. 심한 환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어지러워요. 걸어 가다가 몸을 살짝 옆으로 틀어도 어지러워요. 수동적 움직임이 요구되는 조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혹은 자동차 안에서 어지럽습니다. 더욱 특징적인 건 시각적 자극이 있죠. 주변 환경에 놓여 있는 커다란 시각적인 사물에 노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제 환자 중에는 왜 우리 유럽에 가면은 성당이 많잖아요. 성당 가서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자기 시야 전체를 차지하는 성모 마리아상을 보는 순간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환경에 놓여 있는 커다란 시각 사물 혹은 이런 복잡한 문양의 복도, 벽에 이런 컬러풀한 색깔의 크고 복잡한 패턴, 또한 이런 아주 넓은 시야가 있는 광장, 중거점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에 출구와 입구가 명확하지 않는 광장공포증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광장공포증 때 어지럼이 오는 이유가 넓은 공간에 갑자기 노출될 때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출구인 줄을 모르는 탁 트인 공간. 또 하나는 참 중요한 것은 작은 크기라 해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시자극. 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보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컴퓨터 화면에만 있어도 어지러집니다. 시민성 어지럼 환자들 사실 우리가 일이라는 게 대부분 PC나 핸드폰 보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자극에 노출될 때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에 매우 힘든 겁니다. 그런 시민성 어지럼을 흔히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속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어지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체위라는 것은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많이 생기면서, 지각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슈퍼마켓, 지하철, 오고 가는 교차로, 좁은 공간, 넓은 공간, 광장, 왕복 14선의 고속도로, 이런 다양한 시각적인 자극에서 환자들이 어지럼을 느끼는 이런 시민성 어지럼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시민성 어지럼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오는 어지럼으로서 전체 어지럼에서는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아주 많습니다. 발생하는 기전은 대체로 이석증, 후유증으로 잘 생기는데, 예민하고 민감한 뇌신경 회로, 이석이 너무나 불안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 노이로제에 들어서 우리 뇌신경 회로가 예민하고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벼운 자극에도 어지럼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꾀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아주 힘든, 생활하기 힘든 병으로서 의사의 공감 능력,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한 병이 바로 이 시민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병이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무슨 뇌졸중, 치매, 뇌종양. 그러나 이런 환자들에게 시민성 어지럼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큰 병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만 드려도 50% 낫습니다. 즉, 시민성 어지럼은 고통받는 환자에 대해서 충분한 경청의 자세로서 환자에게 큰 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치료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흔히 환자들이 말합니다. 사람 많은 데 가서 혼나세요. 갑자기 지하철에서 오고 가는 사람 보다가 크게 어지러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흔히 SSRI 계열의 우울증 약이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SSRI 약물을 쓰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소
2주, 3주 정도 먹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들한테 오늘 먹고 내일 좋아지는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님, 적어도 2, 3주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는 말을 꼭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수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민성 어지럼.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행인자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질적인 어지럼이 대부분의 선행인자고, 두 번째는 급성 정신적 충격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정입니다. 또한 유발인자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시각적인 자극이 많이 요구되는 조건들, 지하철, 교차로, 슈퍼마켓, 백화점 같은 데서 중요한 것은 큰 병이 아니라는 긍정적인 이해를 시키시고 SSRI 약물을 통해서 조절될 수 있다. 이런 시민성 어지럼의 가장 중요한 것도 한계는, 어지럼은 늘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나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어지럼은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힘들고 감기나 여러 가지 집안의 걱정, 우울증이 있으면 또 어지럼은 또 옵니다. 그래서 어지럼은 내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 상태를 바로 예측해 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고, 늘 규칙적인 생활,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시민성 어지럼 진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지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어지럼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유명한 이석증. 이거는 어지럼의 결이 다르죠.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성 어지럼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종류의 어지럼은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것은 어찔하고 정신을 잃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2개는 같이 어지럽다 하더라도 환자가 표현하는 어지럼 양상이, 이석증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의 어지럼, 기립성 저혈압은 어찔하고 정신을 잃을 것 같고 띵하고 쓰러질 것 같다,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어지럼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누울 때도 어지러우면 이석증입니다. 그러나 누우면은 어지럼이 좋아지면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지러워요라는 분들한테 한번 반드시 환자분 누우면은 좋아지는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누울 때 많이 좋아지면 그거는 혈압의 문제입니다. 이석증은 귀의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환자의 말을 자세히 듣고 경청하고 환자에게 적절히 물어보는, 이것이 바로 소통이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어지럼은 진단할 수 있는 병이지, 결코 MRI나 피검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지럼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과 고통받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잘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와 같이 힘들어하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기립성 어지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립성 어지럼은 여름철에 정말 잘 오는 어지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6월 21일 날에 서울에 처음으로 야간에 열대야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07년에 서울에 기상 간척이 생기고 가장 먼저 열대야가 왔을 만큼 이제 앞으로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여름철은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여름철에 일어날 때 혹은 서서 걸을 때 생기는 어지럼증은 앞으로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럼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바로 넘어집니다. 또 정신을 잃어서 실신, 낙상될 수 있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아득하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 이런 기립성 어지럼은 사실은 아주 흔한 증상이죠. 저희들 왜 이래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면 핑 도는 현기증이 대부분 이런 기립성 어지럼의 가벼운 형태입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지럼을 호소하는데 과거에는 이 어지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조금 소홀해 했지만, 제가 동산병원 교수로 있는 30년 동안 저희 클리닉에서는 여름철에 가장 흔한 어지럼이 기립성 어지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립성 어지럼이 증가하는 이유는 역시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들로 갈수록 기립성 저혈압이 많아집니다. 즉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구의 열대와 이것이 바로 어지럼을 초래한다. 왜?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우리도 모르게 혈관에서부터 물이 빠집니다. 우리 혈관에 있는 혈액의 90%는 수분입니다. 근데 수분인 이 물이 빠지면은 혈관에 미치는 압력인 혈압이 떨어지죠. 그런데 일어서면은 횡격막 아래로 혈액이 한 1리터, 2리터 정도 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순환되는 혈액량이 적어져서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즉 무더운 여름날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수분이 빠지고, 또 일어서면은 횡격막 아래로
1리터 정도의 혈액이 저류됨으로써 순환되는 혈액량이 적어져서 일어나면은 순간적인 내빈혈 상태로 기립성 저혈압이 오고, 이로 인해서 어찌라고 심해지면 졸도하는 이런 기전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는 어지럼이 더 온다는 겁니다. 또한 당뇨 환자, 왜? 기립성 저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입니다. 이제 당뇨가 있으면 그 합병증으로 자율신경이 고장나고, 이로 인해서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것이 기립성 저혈압이 오면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진다. 앞으로 당뇨 환자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또한 우리가 노인 인구로 갈수록 당뇨 환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기립성 어지럼이 많아지지만, 아직도 이 기립성 어지럼을 빈혈로 오해하고 혹은 뇌졸중으로 오해하지만 이거는 전혀 뇌졸중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하나의 혈관이 막히든지 터지는 현상이고, 기립성 어지럼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오는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내 혈류량이 감소되는 거라서, 뇌졸중과 기립성 어지럼은 두 개 다 어지럼을 주증상으로 할 수 있지만 기전은 전혀 다른, 하나는 혈압의 문제고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러나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어지럽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것이 뇌졸중이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립성 어지럼은 크게 잘 생기는 게 두 축이 있습니다. 10대, 20대 초반. 10대, 20대 초반의 어지럼의 가장 흔한 원인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편두통이고 하나는 기립성 어지럼인데, 이때 오는 기립성 어지럼은 기립빈맥증후군입니다. 기립빈맥이라는 말은 일어설 때 혈압의 변화는 없이 심장 박동, 1분당, 분당 심장이 뛰는 박동 횟수가 절대치가 130배 이상은 넘든지, 아니면 누워있을 때보다 서있을 때 맥박이 30배 이상 상승되면 이것을 기립빈맥이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환자들은 어지럼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10대 특히 여성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분들이 어지러워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립빈맥증후군 아니면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여성에서 오는 어지럼의 가장 흔한 원인이 편두통과 기립빈맥증후군이고, 그 뒤에 나이가 들수록 더 증가되는 게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일었을 때 혈압이 누웠을 때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낮아지면 그것이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기립성 저혈압은 많아집니다.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에서 기립성 저혈압은 무려 30%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상이 없습니다. 평상시는 잘 살다가 어떤 상황, 무더운 날씨에 노출되고 햇볕, 탈수, 설사 혹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서 시신이 오는 거죠. 사실 75세 이상에서 기립성 저혈압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넘어져서 낙상이 되고,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매우 힘들죠. 한번 골절이 되면 그거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폐렴도 오고, 뇌졸중, 폐렴에 대해서 폐혈증으로 사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립성 어지럼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10대, 20대에는 기립빈맥증후군이 제일 큰 원인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이 두 개 다가 나타난 증상은 어지럼인데,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혹은 서 있는 동안에 정신이 잃을 것 같은 어찌란 느낌, 힘이 없고 아득해지고 앞이 컴컴해지면서 기운이 빠진다. 이때 바로 누우면 좋아지죠. 어떤 분은 일어나다가 힘들어서 다시 엉덩방아를 짚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넘어져서 골반 골절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립성 어지럼이 매우 무서운 원인이, 무서운 어지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이 기립성 어지럼에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립성 어지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아침 시간, 흔히 어르신들 말입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참 힘들다. 제가 앞에 이렇게 말했죠. 아침에 자고 날 때 생기는 어지럼은 두 가지죠. 이석증, 두 번째는 기립성 어지럼인데, 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이런 기립성 어지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잔다는 거는 6시간 내지 7시간 최소한 자고 나서 일어나서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우리도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 해야 되듯이 자율신경이 아직도 정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립성 저혈압 환자들은 아침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음식들, 기립성 어지럼 환자, 기립성 저혈압 있는 환자들은 폭식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지만, 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창자로
음식이 들어갈 때 소화시키려고 혈액이 복부로 몰립니다. 즉 복부 안에 혈액이 저울이 되면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져서 식사 도중에 종종 당뇨 환자 실신도 합니다. 즉 당뇨 환자들이 식사 도중 혹은 식후에 실신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율신경 장애로 생기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나이, 역시 나이가 들수록 많이 기립성 어지럼이 오고, 또한 약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들, 그 전립선 크시는 분들, 전립선 비대증 약 드시죠. 그런 분들 대부분이 그 혈압을 떨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약 드시고 일어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약도 그렇고, 우울증 약들, 요 TCA 계열의 약들, 요즘은 TCA 계열의 약을 많이 쓰지 않지만 과거에 많이 썼던 우울증 약들, 또한 이런 조현병 약들, 약물로 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물로 인한 게 중요한 이유는, 약물로 인한 거는 요 약만 끊으면 되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꼭 이런 약제를 잘 물어보는, 사실 저희 의사 선생님들 간혹 약에 대해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약을 어르신들이 드시는지 환자들이 드시는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장마 이런 개념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이제 동남아시아처럼 우리 1년에 우기, 건기로 나눈다 할 만큼 우리 지구온난화와 아열대화되는 우리나라는 매우 이제 앞으로 계속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되는 게 기립성 어지럼이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 모임을 못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풀리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한 80대 정도 되는 고혈압 당뇨 있는 어르신 두 분이 우리 식사 한번 하자 해서 식당에서 칼국수 거하게 드시고 탄수화물 음식, 그리고 소주 한 반 잔 정도, 반병 정도 드시고 그동안 못 이뤘던 해포를 풀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1시쯤 돼 헤어지고 버스 중간까지 걸어오시는 햇빛에 걷다가 쓰러집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 탄수화물 음식인 칼국수 거하게 드셨던 거. 둘째는 오후 1시에 무더운 여름철. 셋째는 술로 인해서 탈수작용과 혈압이 감소하죠. 그리고 걸어서 버스 중간까지 가는 행위. 이 모든 행위들이 기립어지럼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버스 중간에 도달하기 전에 쓰러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앞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절대로 여름철에 한 10시부터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격렬한 육체 활동, 흔히 운동하고 나서 아니면 무거운 물건 들고 놓다가 쓰러지죠. 집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아내에게 힘자랑 하려고 무거운 화분 들고 옮겨달라 해서 옮기는 도중에 탁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 순간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립빈맥 증후군, 여기 적혀 있는 제가 10대, 20대에 가장 흔한 어지럼증이 기립빈맥 증후군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여성이 앉았다 일어서면 어찌라고 핑 돌면서 쓰러지고 어떤 힘. 근데 이런 기립빈맥 증후군,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들이, 학생들이 어지럼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만성 피로, 소화 기능 장애, 불면증, 집중력 결여, 만사가 귀찮고, 이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 상담도 하고 교우관계 조사, 빈혈, 혈액순환, MRI, CT, 오만 검사 다 하죠. 이런 기립빈맥은 만성 피로 증후군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 결여, 소화장애, 불면증 해서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오만 검사 다 해도 안 나오는 이런 경우에 쉽게 기립빈맥 증후군만 진단하면 쉽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여름철에 10대, 20대 여성들이 일어서기만 하면 어지럽고 밥을 먹어도 어지럽고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띵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잠도 안 오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피로하고 모든 증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 어지럼 때 해야 될 거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물을 한 2리터씩 드시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보통 세계보건기구에서 소금 5g을 추천하죠. 소금 5g 안에는 나트륨이 한 2.4g 있는데 저는 한 10g 정도 먹으라 합니다. 소금 좀 많이 먹으면 물을 재흡수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역시 근력운동,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햇볕 보는 거, 목욕하는 사우나, 술, 커피, 요 네 가지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내 몸에 물을 빠지게 하죠. 기립어지럼 환자인데 내 몸에 물은 가둬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러움 환자들은요,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한테 좋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서서히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예상이 되는 경우 찬물 300cc를 단숨에 마십니다. 그러면 혈압이 한 10 정도 올라가는 게 한두 시간 유지됩니다. 물론 찬물을 마셨을 때 장이 약해서 설사를 하는 분은 찬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정진이 쇼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찬물 먹으면 설사하는데 왜 찬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글이 많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찬물을 드셔도 장이 놀라지 않아서 설사하지 않는 분들에서 낮 시간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예상이 되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 환자들은 물을 찬물 한 300cc를 단숨에 마시면 적어도 1시간 정도 혈압이 1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서서 일을 하는데 매우 좋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장기간 서 있으면은 우리는 횡격막 아래로 물이 혈액이 한 2리터 정도 저류됩니다. 즉, 하체, 중력 방향에 따라서 하체에 피가 고이면은 순환되는 혈액량이 감소됩니다. 순환되는 혈액량이 감소되면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으면 심장에서 펌핑하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집니다. 우리 머리는 전체 면적에서는 7 내지 8%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혈액의 무려 20%를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죠. 이 기관인 뇌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져서 일시적인 내빈혈 상태에 오는 게 바로 기립성 어지럼이고, 그것이 심해지면 실신되고, 졸도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골절이 오고, 골절이 와서 누우면은 합병증이 오고 폐렴이 오고 사망할 수 있는, 즉 기립 어지럼 자체는 생명을 앗아가는 병이 아닌데 그로 인해서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정말 여름철에 조심해야 되는 어지럼이 바로 이런 기립성 어지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건물, 탄탄한 하체 근육. 자, 우리 건물도 지방공사가 잘 되어야 되듯이 사람에게 철근에 해당되는 뼈입니다.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근육이죠. 철근도 중요하지만 콘크리트가 잘 있어야지 건물이 단단하듯이 우리 인체에서 특히 종아리 근육, 이 종아리 근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복근, 하나는 가자미 근육. 이 두 개의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입니다. 근육 펌프죠. 그 말은 마치 우유 짜듯이 이 혈관에, 정맥의 혈관에 짜서 심장으로 많은 양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실 때 꼭 까치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종종 우리 환자들이 운동을 헬스장에 하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운동과 이동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까치발 운동, 스쿼트입니다. 이 까치볼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가 근육이 활성화되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으로 혈액의 대용량 저장소다. 그래서 제가 늘 어르신들 이래 말합니다. 운동과 이동을 구별하지 마시고 2km 이내의 수평 이동의 기본값을 근육으로 가져가십시오. 그 말은 2km 이내의 움직임을 차 타지 마세요. 걸어가세요. 그리고 5층 정도의 계단은 올라가십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그래서 하루에 까치볼 운동 한 300번, 500번 하시고 5층 정도 계단 올라가는 것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굳이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노인들한테 근육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내 모습을 결정하는 생명의 주춧돌입니다.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결정한다. 이 근육은 최근에 이미 정립된 것은 신경색 이후에 사망률을 현재 줄이고 당뇨의 저항성을 줄이고 또한 낙상, 골절 그리고 기립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연구는 치매에도 좋습니다. 즉 근육이 빵빵한 사람은 치매도 적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고기 많이 드셔야 됩니다. 흔히 채소 드시고 피를 탁하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일수록 일주일에 적어도 2-3번 정도 육류를 드셔야 됩니다. 왜? 40대 이후에 1%씩 매번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최고 근육량을 가졌을 때 비해서 남성인 경우에 15kg 이상 근육이 빠지든지 여성이 근육이 10kg 이상 빠지면은 3년, 5년, 3 내지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보통 평생은 누워있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갈 확률이 적어도 5배 올라갑니다.
그만큼 근육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고 내가 노년기에 내 모습을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거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즉, 헬스장에서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1kg는 돈 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만큼 근육이 매우 중요하고, 근육이 빵빵하면 넘어져도 근육이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가 골절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 어지러움, 물을 많이 드시고 근육 운동 하시고 몸에 물 빠지는 걸 피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잘 때 베개를 조금 높이 하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과당탕탕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높이 하면은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뇨작용이 줄입니다. 즉, 소변 보러 가는 요일을 적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베개를 한 10cm 정도 높이 함으로써 우리가 화장실 갈 일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팁입니다. 탄수화물 적게 먹고 여러 가지 약물을 잘 섭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립 어지러움은 자율신경성 어지러움인데 해마다 찾아오는 찜통더위 불청객이고, 노년들에게서는 기립 저혈압, 젊은 분한테 기립 빈맥으로 오는데, 중요한 거는 혈관 질환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런 기립 상황이나 무더위, 탈수와 당뇨를 피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가 공감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어지럼 중에 두 가지라 했죠. 첫째는 시민성 어지럼, 두 번째는 편두통성 어지럼입니다. 편두통이라는 거는 30, 40대 여성이 두통으로 올 때 가장 흔한 원인이 편두통인데, 이 편두통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만성 뇌질환입니다. 편두통은 고혈압과 똑같이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두통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지럼이 옵니다. 두통도 괴로운데 거기다가 어지럼까지 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전정 편두통.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서 젊은 여성에서 반복적인 어지럼은 대부분이 편두통인데, 제가 우리 환자분 어지럼증의 원인이 편두통입니다 하면 환자들은 저는 어지럼도 편두통입니까? 묻는 이유가, 편두통 하는 게 두통, 통증에 국한되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편두통에서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 어지럼이고, 이런 어지럼은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부터 해서 멀미같이 그저 띵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어지럼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차지하고 있고,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통이 없을 때도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편두통이 왜 생기냐고 종종 묻습니다. 환자들이. 편두통은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입니다. 즉, 어떤 체질이냐, 예민하고 민감하고 늘 흥분 상태의 머리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극에도 두통과 어지럼이 오는, 즉 두통과 어지럼에 대한 허들, 문턱이 낮은 뇌를 타고났습니다. 즉 체질입니다. 이런 편두통성 뇌를 한마디로 말하면 철판구이. 저희들 왜 철판에 구이 해보면 철판이 있잖아요. 편두통이 없는 분은 철판이 늘 서늘해요. 편두통성 뇌는. 그런데 편두통이 있는 뇌는 늘 철판이 은근하게 달구어진 철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유발인자가 생기면, 유발인자가 어떤 겁니까? 스트레스, 여성은 생리, 그리고 수면, 식사, 이런 시어자 달린 단어들, 불규칙한 수면, 불규칙한 식사, 불규칙한 생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달구어진 철판이 확 점화되어서 두통과 어지럼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편두통 환자들이 가장 서러워하는 것은 편두통에 대해서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이 좀 성격이 좀 이상해요. 성격이 예민해요. 꾀병이 아니까. 안 그래도 힘든 편두통 여성들에게 성격 탓으로 몰아가는, 아직도 내 때는 그러지 않은데 멘탈이 약해, 이렇게 환자를 더욱더 괴롭히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제가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편두통이 있는 30, 40대 여성들이 시어머니 몰라주는 것은 당연한데 같이 사는 남편조차 몰라주는 데 대한 서운함, 분노감이 있죠. 왜냐하면 오심구토나 넘어지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힘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서운함과 분노감이 있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누워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을 옳게 힘들어서 못할까에 대한 자괴감, 이 자괴감이 또 오래 있으면 우울감으로 빠지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사회에 전체적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15세에서 49세 여성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1등 질환으로 정의한 게 편두통입니다. 이어서 장애의 정의는 학생이면은 학교를 못 간다. 아니면 수업을 듣다가 너무 아파서 양호실에서 한두 시간 쉬어야 된다. 직장인이면 출근을 못 한다. 가정의 주부면은 집안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두통도 두통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어지럼도 같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이 공감 능력이 있는 의사가 들어주고, 제 방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심 선생님이 알아주니까 제가 눈물이 납니다 하는 만큼 이석증 뒤에 오는 시민성 어지럼, 또한 편두통은 너무나 고통받는데 이 고통을 저희 의사들이 잘 보담아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없는 삶을 위해서는, 편두통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성격 장애가 아니고 만성 뇌질환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고혈압, 당뇨처럼 규칙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두통이 제일 싫어하는 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든 낮잠은 잔다. 주중에는 7시에 일어나는 분이 주말에는 10시까지 일어나지 않고 아침을 거른다. 불규칙한 수면, 불규칙한 식사, 편두통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유발 인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통 일기가 필요하고, 편두통 발작 때 쓰는 약이 있습니다. 트립탄. 요거는 초반에 먹어야 됩니다. 즉 두통이 한참 심하게 있고 나서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환자들 중에 간혹 이래 말합니다. 아이, 편두통 약 먹어도 효과 없더라. 나는 참다가 난 진통제 잘 안 먹어. 참다가 한번 먹어봤는데 효과 없어. 그분은 약물 복용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참다가 먹으면 안 됩니다. 초반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복합 진통제. 우리 개보린 펜자 같은 게 타이레놀보다 훨씬 더 잘 듣습니다. 편두통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보린 펜자에는 아세트아미노펜에다가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페인을 먹으면 혈관이 수축돼서 편두통이 잘 듣는데, 이 개보린 펜자, 판피린 같은 약이 한편은 고맙지만 이런 복합 진통제가 바로 약물 과용 두통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복합 진통제는 10개 이상 먹으면 약물 과용 두통이 옵니다. 안 그래도 힘든 편두통 환자가 만성 편두통이 와서 매일 아프게 되는 주범이 약물 과용 두통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편두통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서 편두통 예방 치료의 신기원으로 그 유명한 CGRP라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항체 주사와 올해 5월 달에는 먹는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편두통은 충분히 예방 관리되고 편두통과 함께 온 어지럼도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장 슬라이드 또 보여주시면, 이 편두통 발작 치료는 산불 초기 진압과 같다. 그 말이 제가 아까 말했죠. 편두통이 있고 나서 5분, 10분 이내에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 동네 산에 불 다 태우고 화재 진압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두통 5분, 10분 이내에 먹어야지 편두통 진통제가 듣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두통이 최고 정점을 찍어서는 아무 효과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커피와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환자들이 주말 두통 오는 분들 대부분이 카페인 금단 증상으로 인한 편두통입니다. 환자들이 이래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주중에는 두통이 없는데 주말만 와요. 왜? 주중에 편두통 환자들이 계속 커피를 달고 사다가 카페인 농도가 주말에 집에서 카페인을 안 먹으니까 카페인 농도가 떨어지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뇌혈관이 확장돼서 오는 게 편두통인데, 그래서 저는 두통이 자주 오는 분한테 커피는 끊으라 합니다. 커피는 양날의 검이에요. 임신 때, 편두통 환자가 임신 때 쓸 수 있는 약이죠. 왜?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통을 좋아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커피를 자주 먹으면, 커피를 안 먹을 때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 더 심해지고, 또한 편두통은 안 그래도 예민하고 민감한 머리인데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더욱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커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편두통성 어지러움을 전정 편두통이라 하고, 이런 편두통은 의사의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한 병이고, 어지럼도 편두통의 주증상입니다. 흔히 쪽머리로 오해하시는데 쪽머리 아닙니다. 편두통 환자의 50%는 양쪽이 아픕니다. 이 쪽머리라는 거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 편은 일척으로 생각하고 쪽머리로 생각하지만 양쪽이 아픈 경우가 더 많다는 거. 또 체하면 두통이 오는 게 대부분의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질문, 체하면 머리가 아픕니까? 할 때 고개 끄덕거리면 편두통입니다. 역시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서 편두통에 대한 환자에 대한 안 그래도 힘든 환자를 더욱더 성격장애로 몰아가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편두통성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항상 모범 생활에 범생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방치료 시대가 열려서 새로운 CGRP 항체 주사가 있다. 그리고 약물 과용 두통이 조심스러우니까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서 복합 진통제는 한 달에 10개 이상 먹지 말자.
그리고 앞에 말했는 편두통 특화 진통제도 한 달에 8개 이상 먹지 말자. 약물 과용 두통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의사의 공감 능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민성 어지럼, 그리고 여름철에 조심해야 되는 기립성 어지럼, 또한 어지럼도 편두통이라고 말하는 3, 40대 여성에서 대표적인 어지럼인 편두통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숙 시청자께서는 피곤할 때 오는 어지럼은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을까? 예, 여기서 피곤할 때 오는 어지럼은 어지럼의 결이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이냐, 어지럼의 지속 시간이 오래 가느냐, 아니면 그저 띵하고 가볍게 수분 뒤에 좋아지느냐, 그런 어지럼의 유형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고, 피곤할 때 오는 어지럼의 대표적인 게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의 유발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피곤, 피로 하니까 이 어지럼의 결이 어떤 거냐, 어지럼의 지속 시간, 동반 증상을 다 함께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많이 가볍게 오고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이 아니고 수분 이내에 좋아지고 쉬면은 뭐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동차 멀미가 심한 것도 시민성 어지럼입니까? 예, 여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동차 멀미가 심할 때는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에서 멀미가 심합니다. 그러나 편두통이 없는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하는 수동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니까. 그는 물론 자동차 탈 때만 어지러운 건 아니겠죠. 시민성 어지러움은 버스나 자동차나 다 같이 차를 탈 때 어지러면서 걸어 다니든지 시각적인 자극이 많이 있는 데서도 어지럽지만, 만일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자동차와 버스 탈 때만 어지럽고 기타 생활에서는 어지럼이 없다면 이거는 체질적으로 멀미로 봐야 되고, 또한 편두통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멀미와 자동차에 대해서 팁 하나 말씀드리면, 자동차일 때 멀미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뒷좌석에 타면 안 됩니다. 뒷좌석에 타서 신문을 보는 것은 멀미를 유발시키는 거고, 본인이 운전하면 좋지만 아니면 조수석에 타서 움직이는 물체, 구름이나 움직이는 자동차를 봄으로써 멀미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고개를 아래 운동화끈 묶고 일으키면 어지럽다. 자, 이것이 바로 이석증을 유발하는 동작, 바로 그 유명한 5가지 동작 중에 하나,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목을 뒤로 젖힐 때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이석증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 역시 고개를 아래로 하고 운동끈을 메고 일어날 때 생기면 기립성 어지럼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어지럼의 결, 어지럼의 품격이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이냐, 아니면 어찌라고 쓰러지고 없고 앞이 컴컴하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고, 또 누우면 좋아지냐, 또한 이런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운동한 거를 묵을 때만 생기느냐, 아니면 누울 때 일어날 때, 이런 기타 다른 거를 다 봐야 되지만, 아마 하나님은 제 생각에 고개를 아래 운동한 거를 묶고 일으키면 어지러울 때는 이석증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립조혈압 생각해야 됩니다. 예, 기립성 어지러움의 하나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게 미주신경 실신이고, 이 미주신경 실신이 일어난 대부분의 조건이 서 있을 때 잘 생깁니다. 서 있든지 앉아 있을 때죠.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는 미주신경 실신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기립성 어지러움이 있다가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는 현상이 실신입니다. 그래서 기립성 어지럼이라는 것은 실신 전에 일어나는 어지럼의 하나의 정상이고, 그 미주신경 실신 있기 전에 아마 어지럼이 있고, 그 어지럼 단계에서 멈추면은 실신 전 어지럼이고, 그 이어가면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차 탈 때 멀미 심한 거는 속이 안 좋아서 그런 말이 되죠. 아닙니다. 저거는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멀미 정상이 위장 정상입니다. 저 위 내시경 할 필요 없습니다. 저거는 멀미 정상을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 외래 진료전 혈압 재고 일어나다 넘어져서 다른 과 진료실로 넘어져서 제일 그 넘어졌는 이유는 혈압 재고 일어나다 하는 거, 누워 계시다 일어나다 넘어졌는 건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넘어져서 쇼크 오려고 해서 간호섭은 절에 예,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 실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세한 거는 자율신경 클리닉 가서 기립 저혈압 검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입원해서 며칠 동안 항생제 링거를 맞은 적이 있는데 어지럼이 처음보다 예,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간혹 항생제를 맞고 나서 어지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것은 귀 안에 있는 우리 어지럼 신경세포의 아주 독성작용, 이독성, 귀자, 이독성을 일으키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양쪽 귀에 있는 어지럼 세포에 선택적인 손상이 있으면 걸어 다닐 때마다 어찌러찌러합니다. 저런 항생제가 특별히 어떤 결핵 항생제 중에도 저런 것이 있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라는 항생제 계열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무슨 맹장염이나 다른 외과적 수술할 때 항생제 쓰고 나서 수술 뒤에 걸어다니면 어지러운 분이 있는데 그거는 양측성 전정장애라 해서 오늘 강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귀 안에 있는 어지럼 신경에 손상이 오는 드문 병이지만 저희들한테는 잘 알려진 병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 아니겠나 싶은데 자세한 건 어지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겨울에 두통이 잦아요. 저것은 편두통에서 변화에 해당되는 외부적인 변화, 기온, 기압, 습도, 환절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날씨가 어떤 분은 꼭 날씨가 더울 때만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날씨가 추울 때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분은 아마 편두통이 싫어하는 변화에 해당되는 게 겨울 아니겠나 싶고 자세한 거는 또 두통의 결을 물어봐야 되겠죠. 역시 환자하고 의사 간의 문진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 저것이 바로 편두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는 신경성 두통입니다. 자, 신경을 써서 머리가 아픈 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신경성 두통이고 하나는 편두통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신경성 두통, 흔히 근육 긴장형 두통이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편두통은 유발 인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편두통에 그런 체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경 써도 편두통이 안 오죠. 그래서 원인은 아니고 유발 인자인 거예요. 여성분이고 저러면 아마 편두통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통제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진통제 복합 계열의 진통제인 카페인이 들은 음식 진통제 자주 드시면 약물과용 두통이 오면은 아주 괴롭습니다. 예.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귀에서 삐 소리 나는 이명이 있네요. 어지러워서 병원 이비인후과 갔는데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 머리는 아픈데 이럴 때 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 할 때 자, 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명과 어지러움과 두통, 어지러움과 두통은 결이 다른 거니까 조금 통증의 개념인지 아니면 통증이 아닌 어지러움인지를 먼저 봐야 되고, 흔히 환자들이 어지러운데 병원 가서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어요라는 말을 합니다. 대체로 어지러움 환자들이 외래 클리닉에 오면 50%는 검사가 정상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어지러울 때 환자들은 병원에 오지 못합니다. 주위가 빙글빙글 돌고 오심구토하면 응급실로 가지 외래는 못 오죠. 그래서 어지러움이 좀 한불 좋아지고 나서 오니까 급성 어지러움 때 나타나는 평형 증상에 해당되는 사인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어지럼의 결이 귀에서 머리까지 올라가는 전정기 이상으로 오는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이 아닌 오늘 말했는 시민성 어지럼 혹은 기립성 어지럼,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지럼 검사하면 정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지럼 검사가 정상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환자들은 어지러워서 검사를 하는데 왜 이상이 없을까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어지럼 검사는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전정신경을 대부분 보는 거죠. 그러나 어지럼 중에서 반틈 이상은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어지럼 신경이 문제 없이 오는, 오늘 말했는 대표적인 시민성 어지럼, 기립성 어지럼, 편두통성 어지럼 다 저런 검사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지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또한 어지럼의 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지럼 전문가가 잘 평가하고 환자한테 충분히 이상 없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두통 역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머리 사이에 이상이 없습니다. MRI를 100명 찍으면 이상이 있는 경우 5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MRI가 만사가 아니고 환자하고 의사하고 잘 듣고 의사가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환자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의사의 머릿속에 어지럼이 재구성되어서 환자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긴장을 하면 두통이 온다. 저것이 바로 아까 말했는 긴장형 두통, 신경성 두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편두통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의사와 만나 상의를 하시되 긴장을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뭐 약간의 어떤 긴장 조절 약물, 근육이완제 이런 거 드시면 되니까 우리 충분히 병원 오시면 도움 됩니다. 예. 저것이, 목을 뒤로 젖힐 때, 누웠다 일어날 때, 제가 말하는 이석정의 5가지 동작, 누웠다 일어날 때, 자려고 누울 때, 자다가 옆으로 돌릴 때, 목을 뒤로 젖힐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이석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이석이 어느 방구류관에 들어가는지 보고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병원 오시면 다 치료될 수 있겠네요. 자, 이석증 환자들이 이석증 다시 안 오게 하시는 방법이 있냐요? 불행히도 이석증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뼈를 단단하게 하라. 이석은 칼슘으로 된 기안에 있는 고마운 조직입니다. 이것이 뼈가 퍼석하면, 즉 불량품의 칼슘이 만들어지면 떨어집니다. 불량품의 칼슘이 만들어지는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석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비타민 D 복용입니다. 약 40% 이상에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머리에 충격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타는 환자한테 헬멧을 써라 하는 이유가 이석이라는 것은 귀 안에 박힌 돌인데 머리에 충격이 오면 떨어지죠.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 나무 흔들면 사과 떨어지듯이, 그래서 내진탕 같은 거 조심해 하셔야 되고, 눕고 일어날 때 천천히 해야 되지만 이게 다 생활의 필수 동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뼈를 단단하게 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거, 그것이 이석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어지럼 충분히 예방되고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저는 어지럼 좀 없는 세상을 위해서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